원래 인간은 기아 상태에는 강하지만 과식에 대해서는 대응하는 기능을 그다지 가지고 있지 않다. 하지만 공복력을 발휘하면 몸이 원래 가지고 있는 능력과 건강을 되찾을 수 있다.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짓갈피 소리내어 있다입니다. 인간은 과식에 약한 존재라고 합니다. 인류의 역사를 돌아보면 인간은 배가 부른 상태보다는 기아 상태, 배고픈 상태가 익숙한데요. 인류는 300만 년 전부터 빙하기, 지진 등 천재지변과 전쟁 등으로 식량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굶주림에 대한 걱정에서 벗어난 것이 불과 100년도 채 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다시 말해 인간은 299만 9,9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끊임없이 기아의 위험에 처해 있었던 겁니다. 따라서 우리 인체는 식량이 부족해도 오래 생존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필요 이상의 영양분은 기아 상태에 대비해 피하 지방으로 축적해두고 먹을 것이 없을 때는 축적해둔 영양분으로 견딜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인간은 공기가 없으면 약 3분, 물이 없으면 3일 만에 죽을 수 있지만 식량 없이는 한 달 정도 살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우리 몸은 굶주림은 잘 견딜 수 있지만 과식은 익숙하지 않습니다. 배부른 상태에 대처하는 기능을 거의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과식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현대인이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질병은 과식이 원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최근에 이 저자분의 책을 자주 소개해드렸는데요. 동양의학과 서양의학에 대한 폭넓은 지식과 임상 경험을 가진 의학 박사 이시하라 유미의 하루 한 끼 공복의 힘입니다. 저자가 쓴 책들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건강법 중 하나가 배부르게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아침 식사 대신에 당근 사과 주스나 생강홍차를 마시면 좋다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배가 부르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공복 상태가 되면 면역력이 높아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공복력을 기르면 왜 면역력이 높아지고 건강해지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시하라 유미의 하루 한 끼 공복의 힘,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여는 글. 날씬하고 건강하고 젊어지는 간단하고 확실한 방법. 최근 대사증후군이 화제가 되고 있다. 이것이 이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의 생활습관병을 일으키는 크나큰 원인이기 때문이다. 대사증후군이 심해지면 뇌경색, 뇌졸중, 심근경색같이 죽음으로 이어질 수 있는 무서운 병을 일으키기도 한다. 일본인과 한국인의 사망 원인인 제1위인 암까지 포함해서 이러한 질병은 생활습관이 잘못되어 생긴다. 그 중에서도 식생활, 정확히 말하면 과식이 가장 큰 문제가 된다. 현대인이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질병은 과식이 원인이다. 따라서 우리가 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생활하기 위해서는 과식을 방지하는 것이 가장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이다. 현대인은 평소에 늘 과식이나 과음을 하고 있다. 따라서 여기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건강해질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항상 배부르게 먹지 말고 공복 상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내가 말하는 공복력을 기른다는 것이다. 공복이라고 하면 헝그리 정신을 떠올리거나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언제나 배를 가득 채우는 데 익숙해져서 조금이라도 배가 고프면 즉시 뭐라도 먹어야 하는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가 말하는 공복력은 결코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다. 물론 지금까지 하루 3끼를 그것도 배가 잔뜩 부를 때까지 먹었던 사람이라면 처음 얼마간은 다소 힘들 것이다. 그러나 공복 상태에 조금씩 익숙해지면 된다. 그러면 공복력이 길러진다.
공복력이 생기면 몸 상태가 좋아지고 상쾌한 기분이 든다. 이것은 공복 상태가 자연 그대로의 상태에 들어맞기 때문이다. 오랫동안 인류에게는 공복 상태를 견디는 것이 자연스러운 행위였다. 공복력이 생김으로써 얻어지는 효과는 막대하다. 앞으로 자세하게 설명하겠지만 공복력을 기르면 혈액이 깨끗해지고 면역력이 높아지며 건강이 유지될 뿐만 아니라 병에서 회복하는 힘이 생긴다. 또한 무리하지 않고 안전하게 다이어트를 할 수 있고 날씬한 체형도 계속 유지할 수 있다. 이 책에서 소개하는 공복력을 기르는 방법은 아침 식사를 거르는 아침 다이어트 요법이다. 기본적으로는 섭취하는 총 열량을 줄이면 되기 때문에 하루 3끼를 먹더라도 배불리 먹지 말고 몇 끼마다 배가 60% 정도만 차도록 먹거나 점심이나 저녁 식사를 거르는 방법도 상관없다. 하지만 밤 늦게까지 활동하는 현대인에게는 아침 식사를 거르는 것이 공복력을 활용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하고 간단한 방법이다. 아침을 거르면 좋지 않다. 아침 식사는 반드시 하는 편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을 것이다. 물론 이것은 한창 자라는 아이들에게는 맞는 말이다. 그러나 현대의 성인에게는 적합하지 않다. 농사 같은 힘든 일을 하는 사람이 많았던 옛날에는 이른 아침부터 체력을 소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침 일을 끝내면 열량과 영양을 제대로 보충해야만 했다. 그러나 현대인은 대부분 저녁이나 밤에 활발히 활동한다. 이처럼 저녁을 늦게 먹는 라이프 스타일에서는 아침에 위장이 비어있지 않은 경우가 많으므로 아침 식사가 오히려 위에 부담이 된다. 게다가 아침을 과식하게 되면 위에 지나친 부담을 주는 것은 물론 혈액도 탁해져서 뇌에 혈액이 원활히 공급되지 않아 머리가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따라서 아침에는 식사는 거르고 비타민, 미네랄, 당분만 섭취하는 것이 머리에도 몸에도 좋다. 내가 권하는 방법은 아침 대신 당근 사과 주스나 흑설탕을 넣은 생강홍차를 마시는 것이다. 이것으로 공복감을 달래고 현대인에게 부족하기 쉬운 비타민, 미네랄, 질 좋은 당분 등도 보충할 수 있다. 또한 아침을 거르면 저녁 식사는 무엇이든 먹을 수 있고 술도 자유롭게 마실 수 있다. 물론 과음은 피해야 하겠지만. 생활 습관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사람, 병은 없지만 평소에 늘 몸 상태가 좋지 않은 사람, 체형이 신경 쓰이는 사람이라면 오늘부터 공복력을 키워서 건강하고 날씬한 몸이 되어보자. 복잡하지도 고통스럽지도 않다. 아침을 거르는 아침 다이어트만으로도 충분하다. 자세한 설명은 뒤에서 다시 하겠지만 아침 다이어트의 기본은 아주 간단하다. 아침 식사는 거르고 대신 당근 사과 주스 또는 흑설탕이나 벌꿀을 넣은 생강 홍차를 마신다. 육식은 되도록 피하고 단백질은 어류로 섭취한다. 자신의 체력에 맞춰서 하루에 1시간 정도 걷는다. 가능하면 일주일에 2-3번은 근력 운동을 한다. 고령자는 무릎을 구부렸다 폈다 하는 가벼운 운동으로도 충분하다. 내가 제안하는 건강법은 공복력을 기르고 몸을 조금 움직이는 것이 전부다. 이것을 습관적으로 매일매일 지속하는 것만으로 날씬하고 건강한 몸이 될 수 있다. 문제는 과식이다. 혈액이 탁해지면 병이 생긴다. 혈액을 탁하게 만드는 주된 원인은 과식하거나 과음하는 생활 습관이다. 이제는 영양실조로 고생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반대로 영양 과잉으로 고통받는 사람은 많다. 인류는 기아시대를 헤쳐나가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배가 부른 상태보다 배가 고픈 상태에 더 익숙했다. 따라서 우리 인체는 식량이 부족하더라도 오래 생존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예를 들어 인간은 공기가 없으면 약 3분, 물이 없으면 3일 만에 죽는다. 그러나 공기와 물이 있으면 식량이 없어도 30일은 살 수 있다고 한다. 그만큼 인간은 배가 고픈 상태는 잘 견딘다. 필요 이상의 영양분은 기아 상태에 대비해 피하 지방으로 축적해둔다. 먹을 것이 없을 때는 축적해둔 영양분으로 견딘다. 하지만 지금은 먹을 것이 없어 굶거나 기아 상태를 경험하는 일이 거의 없다.
굶기는커녕 하루 세 끼를 꼬박꼬박 챙겨 먹는다. 게다가 사방에 식욕을 자극하는 음식이 널려 있다. 욕망이 이끄는 대로 먹다가는 과식을 하게 되고 그 영양분은 몸속에 계속 쌓여나간다. 문제는 인간이 배부른 상태에 대처하는 기능을 거의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과식을 하면 여러 가지 장애가 발생한다. 우선 소화 흡수를 위해 위와 소장에 장시간 대량의 혈액이 집중되어 배설을 담당하는 대장이나 직장, 신장으로 흘러가는 혈액이 부족해진다. 이로 인해 대변이나 소변이 제대로 배설되지 않아 혈액 속이나 체내에 노폐물이 쌓인다. 인체가 음식물을 흡수하느라 배설이 제대로 안 되는 것이다. 또한 위장에 혈액이 집중되면 골격을 움직이는 근육이나 뇌, 심장을 비롯한 다른 기관과 세포로 공급되는 혈액의 양이 줄어든다. 이 때문에 식후에 졸음이 오거나 몸을 움직이는 것이 귀찮아진다. 하루 3끼 식사, 여기에 간식까지 챙겨 먹는다면 혈액은 끊임없이 위장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몸의 다른 기관은 혈액 공급량이 계속 부족해져 대사가 저하되며 결과적으로 체온도 떨어진다. 또한 우리 몸의 모든 장기는 혈액이 운반해주는 영양분이나 산소 등으로 활동한다. 따라서 혈액 공급이 줄어든 뇌나 심장에서 발작이 쉽게 일어난다. 소비되지 않은 영양분이 혈액 중에 지나치게 많으면 여러 가지 병을 일으킬 수 있다. 예를 들어 갑자기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으로 응급실에 실려오는 환자들을 보면 발병 직전에 과식이나 과음을 한 경우가 많다. 이것은 내가 직접 경험한 사실이기도 하다. 대학원에서 연구생활을 할 때 일주일에 하루는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일을 했는데 그때 응급실로 실려온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환자들 대부분이 발작 전에 과식이나 과음을 한 상태였다. 응급처치가 끝난 뒤 가족들에게 발작 전의 상황을 물으면 10중 8구 오늘은 집안에 기쁜 일이 있어서 가족과 친척들이 모여 즐겁게 마시고 먹었다든가 어젯밤에 회식 자리에 갔다가 완전히 술에 취해 돌아왔다는 식의 이야기를 한다. 배가 부를 때는 면역력이 떨어진다. 한 끼를 굶어서 섭취하는 총 열량을 줄이는 것은 대사증후군과 같은 생활습관병을 고치는데 효과적이다. 더 중요한 것은 공복으로 인한 효과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우리 몸은 공복 상태가 되면 면역력이 높아진다. 그만큼 병에 걸릴 확률이 낮아지므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것이다. 최근 들어 면역력이라는 말이 자주 사용되고 있는데 면역력이란 간단히 설명하면 혈액 속을 헤엄쳐 다니는 백혈구의 힘이라고 할 수 있다. 백혈구는 단세포 생물인 아메바와 비슷한 운동을 하는데 36억 년 전에 지구상에 태어난 원시적인 단세포 생물의 흔적 같은 것이다. 백혈구는 혈액이라는 바닷속을 헤엄치면서 세균이나 암세포, 몸속의 노폐물을 잡아먹는다. 백혈구는 우리 몸속의 청소부다. 이 백혈구의 힘이 바로 면역력이다. 우리가 밥을 배불리 먹으면 혈액 속에 영양분이 많아진다. 그러면 백혈구도 배가 불러 세균이 침입하거나 암세포가 만들어져도 그것을 먹지 않는다. 따라서 배가 부를 때는 면역력도 떨어지는 것이다. 반대로 배가 고플 때는 혈액 속의 영양 상태도 나빠진다. 그러면 백혈구도 먹을 것이 없어 배가 고파지므로 세균이 침입하거나 암세포가 생겼을 때 그것을 열심히 잡아먹는다. 즉, 면역력이 높아지는 것이다. 인간이나 동물은 병에 걸리면 식욕이 떨어진다. 이것은 생체 항상성의 작용으로 병을 고치기 위해 식욕이 저절로 억제되는 것이다. 생체 항상성은 생체가 여러 가지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생명 현상이 제대로 일어날 수 있도록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는 성질을 말한다. 병에 걸리면 면역력이 높아지도록 우리 몸이 자연스럽게 조절된다. 공복 상태에서는 백혈구의 활동이 활발해져 면역력이 높아진다. 면역력이 높아지면 병에 쉽게 걸리지 않고 병이 있을 경우에는 병을 고치는 힘이 커진다. 따라서 하루 한 차례 공복 시간을 가지면 병에 쉽게 걸리지 않고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도 차도를 볼 수 있다. 공복력을 기르는 것은 병을 멀리하고 고치는 길이다.
많이 먹어야 힘이 난다. 의사에게 체중 조절을 하지 않으면 생활습관병에 걸리고 말 것이라는 주의를 받고 스포츠클럽에 다니면서 운동을 시작하고 건강한 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좀처럼 살이 빠지지 않거나 오히려 살이 더 쪘다는 사람이 있다. 운동을 하면서 술이나 밥이 더 맛있게 느껴져 과음이나 과식을 하기 때문이다. 나는 46살부터 아침은 당근 사과주스 2잔과 흑설탕을 넣은 생강홍차 1잔으로 점심은 간단한 국수로 하고 있다. 게다가 최근 몇 년 동안은 점심시간에 대부분 취재를 하기 때문에 1년에 200일은 점심도 건너뛰고 생강홍차 2잔으로 대신한다. 퇴근하면 4km를 달리고 이틀이나 사흘에 한 번씩 웨이트 트레이닝을 한다. 고기나 달걀은 싫어해서 저녁 식사로는 새우, 게, 오징어, 문어 같은 어패류와 함께 맥주나 소주를 마신다. 그리고 된장국, 나토, 두부 반찬으로 밥을 먹는다. 저녁은 먹고 싶은 만큼 먹고 마시고 싶은 만큼 마신다. 이처럼 거의 하루에 한 끼만 먹는 셈이지만 점심때 조금 공복감을 느끼는 정도이다. 그래도 저녁은 먹고 싶은 만큼 먹고 있으므로 스트레스는 느끼지 않는다. 오히려 배가 적당히 고파서 저녁을 아주 맛있게 먹을 수 있다. 내가 권하는 것은 누구라도 쉽게 할 수 있는 아침 다이어트 요법이다. 지금까지 하루 3끼를 빠짐없이 먹던 사람이 아침을 거르게 되면 아무래도 공복감을 강하게 느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권하는 방법대로 아침에 당근 사과 주스나 생강 홍차를 마시면 혈당치가 올라가므로 공복감 때문에 그렇게 힘들지 않을 것이다.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아침을 거르기가 괴로울지도 모른다. 이럴 때는 생강홍차나 흑설탕이 들어간 홍차 또는 짬짬이 초콜릿 등으로 혈당을 보충하도록 한다. 물론 이처럼 공복을 달래기 위해 먹는 음식도 결코 지나치게 섭취해선 안 된다. 아침을 거르면 기운이 없지 않을까 또는 식사량을 줄이면 힘이 나지 않을까 걱정할 필요도 없다. 수모 선수들은 아침을 먹지 않고 격렬한 아침 훈련을 4시간이나 한다고 한다. 내 경우도 아침 점심을 다 거르고 조깅을 하거나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하는 편이 오히려 힘이 솟는다. 식사를 하면 소화를 하기 위해 위장에 혈액이 모이기 때문에 근육으로 가는 혈액의 양이 줄어들어 힘을 발휘할 수 없다. 게다가 수모 훈련과 같은 격렬한 운동을 식후에 하면 먹을 것을 다 토해내고 만다. WBC 세계 벤텀급 챔피언이었던 다스요시 조이치로도 세계 챔피언이 된 이후 하루 한 끼만 먹는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한다.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나 역시 공복 상태에서 웨이트 트레이닝을 한다. 따라서 먹지 않으면 힘이 생기지 않는다는 말은 거짓말이다. 아침을 안 먹으면 머리가 잘 돌아간다. 아침을 제대로 먹지 않으면 뇌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말을 흔히 한다. 정말 그럴까? 위가 비어있으면 위에서 그렐린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된다. 그렐린은 기아 호르몬이라고 불리며 시상하부를 자극해 식욕을 증진시키는 작용을 한다. 그렐린의 혈중 농도는 공복 때 높아지고 음식물을 섭취하면 낮아진다. 한편 그렐린과 반대작용을 하는 호르몬이 있다. 지방세포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인 렙틴이다. 렙틴이 증가하면 만복 중추가 자극되고 섭식 중추가 억제되므로 식욕이 떨어진다. 미국 예일대학교의 호바스 박사는 그렐린이 분비되면 뇌 해마 영역의 혈행이 좋아져 뇌 활동이 활발해진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인류는 굶주림을 겪어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살아가는 방식을 생각하거나 도구를 만들어 문명을 발달시켜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인류의 문명은 공복의 산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만약 인류가 굶주리지 않고 항상 배가 불렀다면 문명이 이 정도까지 발달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그렐린이 분비되면 무엇인가가 먹고 싶어지기 때문에 인류는 먹을 것을 확보하기 위해 머리를 썼다. 공복력이 인류의 뇌를 움직여온 셈이다. 사실 아침을 먹지 않으면 뇌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말은 정확한 근거가 없다. 나는 아침을 먹지 않지만 내 뇌는 언제나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아침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는 뇌의 활동과 관계가 없다고 생각한다. 물론 뇌는 우리 몸에서 영양분을 가장 먼저 필요로 하는 기관이다. 뇌에는 영양분을 축적하는 장소가 없기 때문이다. 대신 체내에 축적된 영양분이 뇌로 보내진다. 뇌에 필요한 영양분은 포도당인데 며칠 포도당을 섭취하지 않아도 인체는 포도당을 우선 뇌로 보낸다. 따라서 며칠 단식해도 뇌가 활동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 뇌에 가장 필요한 것은 당분이므로 이 책에서 추천하는 아침 다이어트 요법에서는 아침에 당근 사과 주스나 흑설탕이 들어간 홍차, 생강 홍차 등을 마시도록 한다. 이것으로 당분을 충분히 보충할 수 있다. 그래도 여전히 아침을 먹지 않으면 머리가 잘 움직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초콜릿 같은 것으로 당분을 보충해주면 된다. 취향이나 생각은 각자 다르므로 아침을 먹어야 머리가 잘 움직인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먹으면 되고 먹지 않아야 잘 움직인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안 먹어도 된다. 자신의 몸에 맞는 대로 하면 되는 것이다. 무엇이든 정말 필요 없을 때는 몸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아침은 반드시 먹어야 한다는 세상의 여론에 이끌려 먹고 싶지도 않은 아침을 억지로 먹을 필요는 없다. 인간의 몸은 원래 본능으로 알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다. 어느 머리카락이 언제 백발이 될지, 얼굴 어디에 언제 기미가 생길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모두 몸의 본능이 결정하는 일이다. 피부에 상처가 생기면 원래대로 매끄럽게 복구되는 것도 우리 몸의 본능에 따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금이나 밥이 먹고 싶은데 먹어서는 안 된다고 하거나 물을 마시고 싶지도 않은데 무조건 마셔야 된다고 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다. 현대인이 때때로 과식이나 과음을 하는 것처럼 몸이 필요로 하는 양 이상을 섭취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본능이 무너진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당근 사과 주스와 생강 홍차 만드는 법. 일단 당근 사과 주스와 생강 홍차 만드는 법을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자. 재료는 중간 크기의 당근 2개와 사과 1개다. 이것으로 당근 사과 주스 약 3잔을 만들 수 있다. 당근과 사과는 깨끗이 씻어서 적당한 크기로 자른 다음 껍질과 씨는 그대로 둔 채 주서에 간다. 이때 믹서가 아니라 반드시 주서를 사용하도록 한다. 믹서는 수분을 어느 정도 넣어줘야만 회전하는 데다 주스와 찌꺼기를 분리할 수 없으므로 100% 순수한 주스를 만들지 못한다. 이것이 기본적인 방법이지만 냉증이 있는 사람은 사과의 양을 줄이도록 한다. 또한 다음과 같은 증상이 있는 사람은 각각의 채소를 50에서 100g 분량으로 같이 넣어주면 효과가 커진다. 위궤양, 간장병, 암이 있는 사람은 양배추, 고혈압, 심장병, 부종, 비만인 사람은 오이, 기관지염, 육식 과다로 인한 설사나 변비가 있는 사람은 파인애플, 빈혈, 치주염이 있는 사람은 딸기, 간장병, 심근경색, 뇌경색이 있는 사람은 샐러리, 당뇨병이 있는 사람은 양파. 주스는 만들어서 즉시 먹는 것이 좋다. 여의치 않은 경우는 냉장고에 넣어둔다. 아침에 만든 것을 저녁에 만든 것을 다음날 아침에 마시는 정도는 괜찮다. 이때 주스에 레몬을 짜서 넣어두면 산화를 방지할 수 있다. 생강홍차는 당근 사과 주스보다 만드는 법이 더 간단하다. 뜨거운 홍차에 강판에 간 생강즙 5방울에서 10방울이나 생강가루를 1티스푼에서 2티스푼 넣고 흑설탕이나 벌꿀로 맛을 내면 끝이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튜브형 다진 생강이라도 상관없다. 홍차는 찻잎을 발효시킨 것이므로 녹차와 마찬가지로 카네킨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살균 작용이나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카네킨에서 만들어지는 테아블라빈이라는 붉은 색소는 독감이나 감기 바이러스를 죽인다. 녹차는 남쪽 지방에서 생산되고 녹색을 띠고 있으므로 몸을 차게 하지만 녹차에 열을 가해서 붉은색으로 변화시킨 홍차는 몸을 따뜻하게 하는 작용을 한다. 공복 시에 체온이 올라가고 병이 낫는다.
단식 중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는데도 체온이 올라간다. 단식을 하면 소화 흡수를 담당하는 기관이 활동을 정지하기 때문에 많은 양의 혈액이 몸의 다른 부분으로 분배되기 때문이다. 그 결과 몸 전체의 대사가 더욱 활발해진다. 전신의 대사가 활발해지면 체온이 올라가고 백혈구의 활동도 활발해지기 때문에 단식 중에는 감기에 걸리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 단식을 하면 위장을 비롯한 여러 장기가 휴식을 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심장, 폐, 간, 신장 등 생명활동과 직접 관련된 장기나 뇌는 쉴 수가 없다. 이러한 장기나 뇌는 영양소가 보급되지 않으면 장애를 일으키는데 단식으로 영양소 공급이 중지되면 이들 장기는 생존을 위해 몸속에 남아도는 물질을 이용하기 시작한다. 따라서 태어났을 때는 몸속에 존재하지 않았던 암세포, 궤양성 대장염이나 류머티즘성 관절암 등의 염증을 일으킨 세포나 각종 질병의 원인 물질인 과도한 콜레스테롤, 지방이나 당분, 노폐물 등을 이용해서 생존해 나간다. 단식을 하면 불필요한 세포가 심장, 폐, 간, 신장, 뇌 등의 세포의 영양소로 사용됨으로써 사라지는 것이다. 이것을 자기융합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메커니즘에 의해 단식으로 암이 치료되기도 하는 것이다. 또한 체온이 올라가면 백혈구가 활동하기 쉬운 환경이 되므로 면역력이 높아진다. 백혈구는 혈액을 타고 온몸을 돌면서 몸 밖에서 침입해온 병원균이나 노폐물, 알레르겐이나 암세포 등을 먹어치우므로 백혈구가 활발하게 활동하면 체내의 노폐물을 싹 쓸어버릴 수가 있다. 배고플 때 몸은 복구 작업을 시작한다. 단식 중에는 혈액이 온몸을 충분히 순환하게 된다.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단식을 하면 위장 등의 장기가 휴식을 취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자. 단식이란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므로 위장, 간, 췌장 같은 소화기관이 쉬게 된다. 또한 소화작용을 하려면 산소가 대량으로 필요한데 단식 중에는 산소도 그다지 필요하지 않으므로 폐의 부담이 줄어든다. 뇌의 부담도 줄어든다. 많은 장기가 휴식을 취하므로 이러한 장기의 명령을 내리는 뇌도 당연히 부담이 줄어든다. 먹는다는 것은 모든 기관에 부담을 주는 행위다. 따라서 단식을 하면 모든 기관의 부담이 줄어든다. 또한 기관이 거의 활동할 필요가 없는데도 혈액이 충분히 공급되므로 우리 몸의 모든 조직은 전력을 다해 복구 작업을 시작한다. 양계업계는 강제 털갈이라는 것이 있다. 옛날에는 알을 더 이상 낳지 못하는 노쇠한 닭은 바로 식용으로 식탁에 올랐다. 그러나 지금은 2주 동안 강제 단식을 시킨다. 그러면 2% 정도는 죽지만 나머지 98%는 일단 털이 다 빠진 후 새로운 털이 나면서 다시 알을 낳게 된다. 이것은 단식으로 생명력이나 활동력이 강해져 몸 상태가 다시 젊어지기 때문인데 이처럼 단식을 하면 온몸의 조직이 회복된다. 배고픔을 느끼는 진짜 이유. 혈액이 탁해지는 가장 큰 원인은 과식과 과음이다. 과식을 하면 위장에 대량의 혈액이 집중되기 때문에 대장, 신장 등으로 가는 혈액이 부족해져 배설이 원활하게 안 된다. 그 결과 혈액 속에 노폐물이 쌓인다. 이때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동물성 단백질을 지나치게 섭취하는 것이다. 동물성 단백질은 전체 식사량의 10% 정도로 충분하다. 그러나 현재 동양인의 식생활은 서구화되어 있어 쌀 등의 곡물은 적게 먹고 동물성 단백질은 많이 섭취하고 있다. 육류, 달걀, 우유, 버터 같은 서양식은 식이섬유가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변비를 유발하고 장 속에 부패균을 증식시킨다. 부패균 같은 나쁜 균은 장 속에 아민, 암모니아, 스카톨, 인돌 등의 맹독 물질을 만들어낸다. 이러한 물질이 혈액에 흡수되므로 혈액이 탁해질 수밖에 없다. 또한 동물성 단백질을 지나치게 섭취하면 혈액 속에 요산이 증가해 통풍, 동맥경화, 신부전의 원인이 된다. 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 흡수된 동물성 단백질은 간에서 단백질 분해 효소에 의해 아미노산이 되고
이 과정에서 생성되는 유독성 산성 노폐물은 혈액으로 배출된다. 이로 인해 혈액은 산성으로 기울게 되므로 이를 중화시키기 위해 뼈나 이에서 칼슘이나 마그네슘 등의 미네랄이 빠져나간다. 그 결과 몸속의 미네랄이 부족해진다. 이러한 상태가 되면 우리 몸은 신호를 보낸다. 이 신호가 바로 공복감이다. 그러면 무엇인가를 먹게 되는데 이때 대부분은 비타민이나 미네랄처럼 몸에 필요한 성분만 먹는 것이 아니라 이미 몸속에 차고 넘치는 성분까지 섭취하게 되므로 여기서 악순환이 시작된다. 육류, 달걀, 햄 등의 고단백질 식품을 먹으면 먹을수록 미네랄이 부족해지고 공복감이 강해지는 악순환에 빠지는 것이다. 따라서 원인이 되는 비타민과 미네랄 부족을 해결하지 않는 한 만성적인 허기에 계속 시달려 계속 먹고 계속 살이 찌게 된다. 인간의 몸에 필요한 영양소가 골고루 갖추어진 식사를 하면 우리 몸은 자연스럽게 살이 빠진다. 그러나 무리한 다이어트를 하면 일시적으로 살이 빠져도 만성적인 공복감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은 요요 현상이 나타나 살이 빠지기는커녕 오히려 전보다 찌는 경우가 많다. 무리한 다이어트를 하지 않아도 고단백질 식품만 줄이면 먹는 양이 줄어도 공복감은 그다지 강하게 느끼지 않는다. 내가 담당한 환자 중에도 고단백질 식품을 줄였더니 간식도 먹지 않게 되었다는 사람이 있었다. 치아 형태로만 본다면 원래 인간은 초식 동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식물성 단백질만 충분히 섭취하면 동물성 식품은 전혀 먹지 않아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동물성 식품을 아주 좋아하는 사람이라도 하루에 100g 정도면 충분할 것이다. 나는 환자들에게 식사 지도를 할 때 소고기나 돼지고기, 닭고기를 금하지는 않지만 되도록 동물성 단백질은 어패류로 섭취할 것을 권하고 있다. 조리 과정에서 녹아나오는 어류의 지방분은 인간의 체온보다 낮은 실온에서도 식물성 기름처럼 액체 상태다. 그러나 동물의 지방은 인간의 체온에서는 녹지 않고 흰 덩어리가 된다. 인간에게는 동물성 지방을 완전히 소화시키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장 안에 장시간 있으면서 부패해 여러 가지 독소를 발생시킨다. 육류를 많이 먹는 사람의 대변이나 방귀 냄새가 구역질이 날 정도로 심하거나 입냄새나 체취가 지독한 것은 이 때문이다. 아침 식사가 관건이다. 이번 장에서는 큰 병을 앓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늘 몸 상태가 좋지 않거나 약을 먹으면서 일상생활을 하는 외래 환자들을 대상으로 지도하고 있는 아침 다이어트 방법과 그 효과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환자가 병원에 찾아오면 일단 혈압, 체온, 맥박을 재고 소변과 혈액을 채취해서 검사한다. 이것은 다른 병원과 마찬가지다. 하지만 우리 병원이 다른 병원과 다른 점은 환자를 자세히 관찰하고 환자의 병력과 발병 시기, 경과 따위를 묻는 문진과 환자의 몸을 손으로 만져서 진단하는 촉진을 정성스럽게 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간에 문제가 있는 환자는 간이 위치한 곳이 산부인과 계통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하복부의 체온이 낮다. 그 부분에 혈행이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장애가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는 부작용이 있는 약을 처방하지 않고 혈액이 우리 몸 구석구석까지 원활하게 흐를 수 있도록 생활 습관을 지도한다. 예를 들어 노폐물과 독소를 배출시키는 식사법을 지도함으로써 자연 치유력을 높이는 것이다. 또한 암이 어느 정도 진행되면 누구나 예외 없이 숨을 내쉴 때 심한 악취가 난다. 혈액 속의 독소가 폐를 통해 배출되기 때문이다. 만약 자신의 구취나 채취가 심하다면 암에 걸릴 가능성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높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질병이나 컨디션 불량은 지금까지 계속 설명한 바와 같이 과식이 주요 원인이다. 하루 세 끼 식사를 당연하게 여긴다면 아무래도 과식을 하기 쉽다. 특히 아침 식사는 현대인에게 불필요하다. 농사를 짓던 시대에는 해질 무렵에 저녁을 먹고 어두워지면 잠자리에 들어 다음날 아침 해가 솟아오르면 일어나 한바탕 일을 한 뒤에 아침을 먹었다. 농사일이 아니라도 대부분 아침 식사 전에 하루 일을 시작했다.
따라서 아침 일이 끝나면 공복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고 아침 식사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중요한 부분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대부분 회사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저녁 식사 시간이 늦어지고 그에 따라 수면 시간도 부족해지기 십상이다. 이러한 생활을 하는 사람이 일어나자마자 식욕이 있을 리가 없다. 일어나서 매일 1시간가량 운동이나 노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일어나자마자 위장에 음식물을 흘려보내는 것은 결코 몸에 좋지 않다. 음식물을 소화시키기 위해 혈액이 위장에 몰리고 뇌나 손발의 근육으로 흐르는 혈액은 줄어들기 때문에 졸리고 의욕이 없으며 몸이 나른해진다. 따라서 먹을 기분이 들지 않는 사람은 아침 식사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본능이 먹고 싶어 하지 않으므로 굳이 먹을 필요가 없다. 여기서 본능이란 생명력, 자연 치유력을 말한다. 아침에 식욕이 있는 사람이라도 비만, 고지혈증, 지방간, 당뇨병, 통풍, 암 등 영양이 지나쳐서 발생한 병이 있는 사람은 먹지 않는 편이 좋다. 이 경우는 아침을 먹지 않고 공복력을 기르는 것이 건강 회복을 위한 지름길이다. 이시하라 유미의 하루 한 끼 공복의 힘 읽어드렸습니다. 날씬하고 건강하고 젊어지는 가장 간단하고 확실한 방법 중 하나가 공복력을 높이는 것임을 알 수 있는 책이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